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88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8회. 얼마 안 남았죠. 12회만 끝나면 됩니다. 오늘 문제가 비교적 쉽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킬러 문제에 해당하는 게 8번과 9번이 좀 어려웠죠. 나머지는 할만했고, 여러분들이 만점 못 받았어도 잘하신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행정 입법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거 진정 입법 부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대한 초법과 첫 번째 줄에 입법부가 붙어 두 번째 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진정 입법 부작위는 이건 위헌적인과 동시에 위법적인 거죠.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 뭐야, 입법부가 위임했는데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안 한 거죠? 이건 입법부의 말을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헌적인과 동시에 위법적인 것이 되고, 위헌적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헌법 소원이 가능한 거죠? 위법적이란 말은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작위 위법하게 해서는 안 되죠. 동그라미 2번이요.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지만 대외적인 구속력은 안 갖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려면 행정의 자기 구속성. 따라서 뭐가 필요합니까? 선례가 필요하죠. 동그라미 3번.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에 국법에서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다. 근데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된다. 이건 판례 문구를 된다를 되는 것이 아니다로 그냥 살짝 바꿔놓은 거죠. 4번이요. 법률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노령수당 관련돼서요.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개념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당 시행령에서 65세를 이를테면 몇 세로 바꿔버렸다? 70세로 바꿔버렸다. 시행령이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서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버렸다니까.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해당 시행령은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문제 2번이요.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의 법률의 근거가 있거나 법,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후에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사후부관에 대한 설명이죠. 사후부관 혹은 부관의 사후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법유동사죠. 세 번째 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부관 새로 붙일 수 있죠. 동그라미 2번의 경우 두 번째 줄에 별개의 여기 언더런칭 되는 거죠.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예컨대 부담이 기부채납이 되니까. 그럼 기부채납이면 증여인데 왜 매매예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행정청 입장에서요. 그냥 공짜로 받았다 그럼 나중에 말 나올 것 같으니까 아주 헐값에 싼 가격에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비가 100억 들었다. 그런데 그럼 1억이 산단 말이죠. 이거 증여랑 크게 다를 바 없죠. 근데 행정청 입장에서는 야 어쨌든 돈 주고 샀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기부채납에 따른 그 사법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어떻다? 별개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담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그럼 어때요? 항고소송이 안 되는 거죠. 이와 별도로 그 법률행위 사법상 매매나 증여에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봐. 예컨대 건설 1억 들었단 말이죠. 이걸 100억 들었단 말이죠. 이걸 1억에 사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했다.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증여도 그렇고 증여도 일종의 삥 뜯은 게 될 수 있잖아요. 사법상 매매의 경우에도 1억, 100억짜리를 1억 주고 샀다. 그럼 삥 뜯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그 법률행위,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이요. 허가에 붙은 기간이 예컨대 1년이에요. 허가된 사업이 댐 건설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댐 건설 사업을 위한 하천 점용 허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댐 건설 사업은 한 10년쯤 걸리거든요. 그러면 하천 점용 기간도 얼마가 돼야 돼? 10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당하게 짧다. 1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하천 점용 허가 자체 존속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 다른 말로 갱신 기간이라고도 불러요. 존속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슬래시 하시면 앞단 맞죠. 뒷단 틀렸죠. 이때 그 허가 기간이 연장되려면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 기간의 연장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되고 이미 종기가 도래했으면요. 신청 안 한 상태에서 종기가 도래했다? 그럼 허가 효력은 소멸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수익적인 행정처분에 있어서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지만 여기 수익적인 행정처분이라는 거는 재량행위로 생각하세요. 재량행위 수익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죠. 슬래시 하시면 앞단이 맞죠. 뒷단이요.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는 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오히려 상대방의 협조를 유도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3번이요.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 효력, 불가변력, 불가증력, 자력집행력, 그리고 공정력. 공정력과 관련돼서는 선결 문제로 연결되죠. 동그라미 1번이요.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잖아요. 동그라미 2번이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 취소. 과세처분의 경우 여러분 행정심판으로서 조세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사 청구하는 경우 이거 준사법적 행정행위라고 부르는데 이인청의 경우에도 일종의 불복 절차입니다. 불복 절차이기 때문에 불복 절차를 통해서 직권 취소가 되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뒤집으면 안 되는 거죠. 역시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3번에 동그라미 2번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적어놓은 거 보게 되면요. 3번에 동그라미 2번.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 취소도 역시 불복 절차라니까요. 그럼 불복 절차에 대해서 구제를 받았죠. 그럼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인정된다고요. 여기 준사법적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쓴 거는요. 이거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 취소도 넓은 의미에서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확인행위, 준사법적 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철거 처분의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 여러분, 효력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가 아니라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란 얘기는 취소 무효 따지지 않고 모두 후소법원이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민사법원은 위법 여부를 판단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고, 이거랑 대비되는 게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먼저 무슨 판결부터 받아와야 돼요? 취소 판결부터 받아와야 되는 것이고, 하자가 무효사유인 경우에만 선결 문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 동그라미 4번이요. 이거 무면허 운전죄 혹은 무신고, 무면허 수입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죠. 연령 미달인자가 연령을 속여서 운전면허를 교부하다. 이거 시험 보긴 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가 시험 봐서 그 필기시험 보고 기능시험 보고 도로시험 봐서 통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령이 17세밖에 안 된 자였어요. 그럼 이 자에 대한 운전면허가 위법한 건 맞는데 그때 위법상 무슨 사유에 불구하다? 취소 사유에 불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면허예요. 그래서 형사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거 무면허 수입죄도 마찬가지죠. 그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수입 면허를 일단 발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그 적발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해당 허위 신고에 따른 면허에 대해서도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무면허 수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4번이요. 행정행위의 하자 승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자 승기 인정되는 건 여러분 6가지 유형이죠. 동그라미 1번이요. 대집행 계고 처분과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 처분. 이거 하자 승기의 유형 1이죠. 강제 집행 절차 상호간에 해당하죠. 개 0 실비에서 개와 0이잖아요. 동그라미 2번. 광고물에 의한 자진 철거 명령 이거 하명이죠.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 처분. 이거 하명과 강제 집행 간에는 하자 승기 안 되잖아요. 동그라미 3번. 하자 승기의 논의가 인정되려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모두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 아니죠. 선행행위에는 불가증력이 발생하고 후행행위에는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안 되죠. 후행행위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그럼 아예 못 다투는 겁니다. 선행행위는 불가증력이 발생하고 후행행위에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예요. 동그라미 4번이요. 하자 승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행정행위, 즉 처분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5번이요. 약간 좀 낯선 문제이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공법상 계약의 장점.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많은데 이 대등한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법의 흠결을 보충해준다. 오케이.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의 동그라미 3번 볼게요. 행정을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 법의 흠결을 보충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처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처분이라는 건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죠. 처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계약을 통해서 그 흠결을 보충해주고 그러면 해당 사안을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도 같은 맥락이네요. 사실관계가 법률관계에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 이런 경우에 처분으로 하기 어렵다. 이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을 용이하게 해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틀렸죠.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적 실행이 용이하다. 처분의 경우에는 자력집행이 가능하죠. 그런데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자력집행이 안 되죠. 법원의 힘을 빌려야 돼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자력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강제적인 실행이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코멘트 달아놓은 거 한번 보세요. 1345번 그래가지고 모든 사항을 법규로 다 제정하기 곤란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법상 계약은 양 당사자가 의사가 합치되기만 하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탄력적인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다. 교섭을 통해서 무언가 분쟁 발생 여지를 미리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해결이 용이하고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문제를 이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동그라미 2번이요.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자력집행력이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한다. 그럼 별도의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인 실행이 쉽지 않다고요. 6번 보겠습니다. 행정 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법령상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서 자기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 근거. 여러분, 부작위 의무에 대해 언더는 쳐볼까요? 법령상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서 자기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 이걸 전환규범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없음에도 행정청이 자기 의무를 명하고 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대집행 계고 처분을 했다. 그 계고 처분은 위법한 거죠.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려면 대체적인 자기 의무로 해야 돼. 그럼 어때야 돼요? 부작위 의무를 자기 의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때 부작위 의무를 자기 의무로 바꾸기 위한 규범을 전환규범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2번이요. 건축법이 위반한 건축물의 철거를 명했는데 불응했단 말이죠. 하명을 불이행한 거죠. 그럼 강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집행인데 대집행은 철거 집행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처음부터 철거 집행하는 거 매우 꺼려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했다? 간접적인 강제 수단인 이행강제를 부과했다. 그럼에도 철거 안 한다. 그러면 결국 최후 수단으로서 대집행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대집행 계고 처분은 유효한 거죠. 동그라미 3번. 계고서라는 명칭이 한 장의 문서로 일정 기간 내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 원들한 쳐볼까요? 일정 기간 내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 하명이죠. 동시에 그 소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할 때서 미리 계고. 계고죠. 여러분, 하명과 계고는요, 한 장의 문서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명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계고는 강제집행 절차다. 법률적인 효과는 별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인의 법 감정은 다르죠. 이거 뭐요? 철거 집행이라는 대집행 실행을 하기 앞서 기회를 주는 거잖아. 최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한다. 그리고 하명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철거 집행에 앞서서 상대방에게 스스로 자진하여 이행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일반인들의 법감정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인식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한 장의 문서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명과 계고의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철거 명령할 당시에 주어진 일정 기간이 자진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개를 하나의 문서로 할 수 있다니까? 그럼 하나의 문서 각각에 대해서 하명의 요건과 계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건 계고에 필요한 요건인데 하명할 당시에 넉넉히 충분한 기간을 줬다? 그럼 계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어때요? 계고할 때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 뒤에 대집행 영장 통지할 때 기간을 넉넉히 줬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대집행 영장 통지할 때 기간을 넉넉히 줬다고 할지라도 계고 처분의 하자는 그대로 인정되는 겁니다.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요.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에 송달된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서 특정되면 족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메가스터디 타워를 철거하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메가스터디 타워가 서울 서초구에도 있고요. 그리고 노량진에도 있고 안양, 안산 이런 데도 지방에도 좀 있던데 메가스터디 타워가. 그럼 그냥 메가스터디 타워 철거하라 그러면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계고장을 보내기 앞서서 철거 예고 통지서 여기다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52번지 메가스터디 타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메가 스터디 타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지. 그럼 특정된 겁니다. 혹은요, 이 해당 계고서나 그 이전에 철거 예고 통지서에 특정이 안 되었어도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테면 63빌딩 이렇게 계획서에 63빌딩 철거하라 그랬단 말이죠. 63빌딩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몇 번지인지 특정 안 했어도 이거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7번이요. 질서 위반의 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형벌이 아니므로 여기까진 맞죠?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경우에는 고의과실 요구하잖아요. 동그라미 2번 위법성의 착오 뭐요?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는 얘기죠. 여러분 문제가 되는 줄 몰랐으면 항상 구제받습니까? 그럼 다 몰랐다고 얘기하겠지. 위법성의 착오가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죠. 해설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위법성의 착오는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다만 단순히 오인 몰랐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3번이요.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됐다. 그럼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된 거죠. 그럼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다.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집행 못하는 게 뭐예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제재, 강제금 등에 대해서 납세 의무도 마찬가지고 과세채권도 마찬가지고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과징금도 마찬가지고 상속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안 돼요.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이요.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한데 하나의 행위 언더래. 그러니까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라는 건 결과는 여러 개란 얘기죠. 결과가 여러 개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행위를 한 번만 잘못했어. 그럼 제재도 한 번 가하는 게 맞죠. 그럼 어때요? 가장 중한 제재 한 번 부과하는 겁니다. 가중하여가 아니라 보다 가장 중한 제재 한 번입니다. 7번 동그라미 4번 커멘트 보시게 되면요. 반면에 행위 자체가 여러 개인 경우 뭐요?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럼 비난 가능성이 있는 잘못을 여러 번 저질렀으니까 이때는 제재도 여러 번 과하는 거죠. 이때는 로마 소문자 2번의 경우 각각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볼릭된 부분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 8번. 이게 어려웠죠, 여러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해서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이사비용, 가지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된다. 주거 이전비에 대한 보상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고 해당 토지보상법의 규정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이 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해서 기한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럼 재결은 어떻게 돼요? 확정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재결이 확정되게 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 판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원래 행정심판 재결의 경우는 기판적 인정 안 되죠. 그런데 이때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임에도 불구하고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인정돼요. 그 해설의 코멘트 보세요. 이 공익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재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 예외적인 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선지 낯선 선지죠.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3번은 쉬웠죠. 답 찾는 건 쉬웠어요. 재결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 보상의 산정은 수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맞죠? 보상액을 산정할 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은 고려하지 않죠. 다만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지가상승분은 고려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은 하자승계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위법이 있다. 이때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자승계 유형 2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결정과 후속처분 상호간에 있어서 9번이요. 9번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게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이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결과제거라는 게 여러분 치워달라는 얘기거든요. 원상회복 청구권이에요. 원상회복 청구권. 다양한 사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해당 커멘트 달아놓은 거 보니까요. 이거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의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요. 잘못된 명단 공포. 사실행위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당사자가 공표된 내용의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 내가 부동산 투기한 적도 없거든요. 내가 부동산 투기 행위자로 명단이 잘못 공표됐단 말이에요. 이제 명예훼손 당했단 말이에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겠죠. 그럼 어떻게 요구할 수 있어요? 치워달라, 내려달라, 공표한 내용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과제거 청구권입니다. 여기 끝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명의가 훼손당했다. 그럼 모두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그건 국가배상 청구의 문제고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결과제거라는 건 다른 말로 원상회복이거든요. 치워달라. 치워서 원상회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9번 동그라미 1번이요. 결과제거 청구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되고 법적 행위에 의한 침해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돼요. 적어놓은 거 보세요, 여러분. 잘못된 명단 공포.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명단 올린 거죠. 명단을 올렸다. 이건 뭐다? 사실행위죠. 여기에 대해서도 결과제거 청구권 인정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결과제거 청구의 요건으로서 위법한 상태라는 건 이게 민법상 결과제거 원상회복 청구가 아니라 공법상이잖아요. 공법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법상이에요. 해설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위법한 상태가 공행정작용의 결과로 야기된 것이 된다. 그래서 사법상 결과제거가 아니라 공법상 결과제거인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민법상의 과실상기 규정은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요. 과실 있는 것만큼 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해설 보니까 두 번씩 줄여. 피해자의 과실이 위법 상태 발생에 기여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결과제거 청구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데요. 동그라미 4번이요. 민법상 원상회복 청구권과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에 대한 비교인데 해당 동그라미 4번도 코멘트 보세요. 민법상 원상회복 청구권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없었다면 존재했을 정도의 상태 회복. 그러니까 원상으로 100% 회복하라는 얘기죠. 그런 제가 코멘트 적어놓은 거 보니까 민법 내용이 이해 못해서 상관없어요. 반면에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읽어봅시다. 민법상 원상회복 청구권보다는 좁은 범위래요. 결과제거 청구권은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잘못된 명단 공표가 있다. 국민이 명예를 훼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표된 내용이 삭제되기만 하면 결과제거 청구권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완전한 원상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이게 이미 인터넷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유포가 되면 이를테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 SNS에다가 뭔가 글 사진 같은 거 올렸다가 순삭하죠. 예전에 누구 아이유랑 누구의 멸치랑 이 멸치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걔네들이 근데 올렸다가 금방 삭제했는데 금방 하기 전에 이미 어때요? 누군가 캡처를 했죠. 캡처해가지고 이거를 다 이게 확산됐단 말이죠. 그런 경우 생각해보세요. 동그라미 4번 내가 실제로 부동산 투기한 적도 없는데 부동산 투기했다고 예를 들면 국세청 홈페이지 올라갔단 말이죠. 삭제되었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이미 사람들이 보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뭔가 어때요? 미심쩍게 생각하겠지. 나중에 삭제되었다고 할지라도 혹시 진짜로 부동산 투기한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100% 원상회복일 수는 없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세요. 동그라미 4번 선지 보니까 두 번째 줄에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제거하면 된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올라갔던 내용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리기만 하면 여기 그리고 해설 코멘트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결과제거 청구권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100% 회복은 아니죠. 그럼 뭐로 해결해야 돼? 그런 경우는 국가배상 청구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명의가 훼손됐으니까. 10번 보겠습니다.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취소 소송이 기각되어서 처분이 적법한 거로 확정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행정청이 스스로 직권 취소하는 건 가능하죠. 왜 여러분 기속력은 무슨 판결에만 미쳐요? 인용 판결에만 미치잖아요. 동그라미 2번이요.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등 근거로 다시 거부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죠. 이를테면 여러분 국법화에서는 영업허가 신청했는데 허가 대상이었거든요. 거부 처분 취소송 제기해서 인용 판결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어. 법 개정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해당 지역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됐어. 그럼 유흥주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유흥주점 영업허가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로운 사유, 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이제 새로운 사유 뭐 생각하면 돼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지정을 이유로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이 위반되지 않죠.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에 상대방한테 재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이 기속력이 위반된다. 이건 동그라미 2번과 대비되는 거네. 동일한 사유로 재차거부. 그러면 이건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간접 강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기속력은 당해 취소송 당사자인 행정청, 즉 처분청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행정청, 관계 행정청도 구속하는 거죠. 어떤 경우 생각하면 돼요? 상급청 생각해 보세요.
상급청이 하급청한테 법원 말 듣지 말고 내 말대로 내 말대로 해. 이런 식으로 지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행정청에게도 미친다는 내용까지. 자, 이게 제가 무슨 마가 껴가지고 어제도 중간에 한번 끊었고 오늘도 또 중간에 한번 끊었습니다. 뭐 강의 해설 자체는 뭐 정확했으니까 문제 8번과 9번 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